모스만은 시드니 항구 중심부의 물가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롱가 동물원과 발모럴 해변이 있는 이곳은 주민들이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작은 상점들이 모여 있고 비싼 부티크들이 늘어선 길고 좁은 거리, 그리고 중간 높이의 고급 아파트 건물들이 띄엄띄엄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1990년대에는 이 이상적인 고립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 해건 수사관은 당시 모스만에서는 거의 범죄가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드니의 부유한 지역거리와 요양원에서 노부인들이 폭력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모스만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연쇄살인과 차량 총격 사건은 오직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겨졌고 조용하고 안전한 호주 대륙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에서 이런 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모스만 할머니 살인 사건, 언론에서 빠르게 붙인 이름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경찰과 언론 모두에게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과 마주하면서 호주 전체의 공포와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989년 3월 1일 금요일 오후 82세의 그웬돌린 미체릴 여사가 모스만의 RSL 앞을 지나 몇 블록 떨어진 아파트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RSL은 재향 군인들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미국의 VFW와 유사한 조직입니다. 모스만의 RSL은 고급 식사와 합리적인 가격의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사회적 행사를 제공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체릴 여사는 길끝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RSL을 지나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파트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경찰과 구급차가 즉시 호출되었고 그녀의 나이와 위치, 대낮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녀가 심각한 낙상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해 친절한 이웃들은 미체릴 여사의 피를 청소하고 계단과 문에 튄 혈흔을 철저히 닦아냈습니다. 미체릴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날 밤 늦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다소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법의학자 요한 듀플로 박사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체릴 여사는 스타킹과 속옷이 없었는데 이는 특히 그 나이대의 여성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두개골 손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친절한 이웃들이 현장을 청소하여 피해 양과 분포를 숨겼기 때문에 후속 조사에서야 미체릴 여사가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상처였고 중앙선에 심각한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반응인 머리를 돌리는 동작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결합되어 경찰은 이 존경받는 노부인이 지갑을 빼앗기고 아마도 어떤 어두운 성적 동기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강간의 증거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수사관 데니스 오툴 경사는 사건 현장을 처음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속옷이 없는 것과 강간이나 성폭행의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친절한 이웃들이 현장을 청소해버린 탓에 유의미한 법의학적 증거도 없었고 명확한 동기를 나타내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강도당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공격의 극단적인 폭력성이나 기묘한 성적 요소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점도 경찰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매우 붐비는 시간대였고 주요 상업지구와 레스토랑, 그리고 붐비는 건설 현장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후속 살인에서도 비슷한 목격자 부재가 나타났으며 이것이 나중에 살인 사건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은 볼티모어도 아니고 멜리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무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부유한 지역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일 수도 있고 그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깊이 불공평합니다. 모스만과 그 주변은 조용했을 수 있지만 당시 시드니는 아편 유행병과 조직 범죄와 싸우고 있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부패한 경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가 더 이상의 천재성보다는 인내심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천재적인 순간이나 갑작스러운 영감의 번쩍임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어떤 일이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단서, 모든 조언, 모든 가능성은 철저히 추적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한 끈기는 살인사건 수사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강력한 기소를 보장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실성에도 한계가 있으며 거의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작위적이고 고립된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법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문이나 다른 법의학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으며 이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이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수사는 단서 부족으로 인해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아 5월 9일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이디 윈프리다 애쉬튼이 모스만의 RSL에서 즐거운 점심과 빙고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애쉬튼 부인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풍경화가 중 한 명인 서존 윌리엄스 애쉬튼의 84세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체릴 여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 건물로 돌아왔고 우편함에 있던 불필요한 우편물을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잔인하게 공격을 당했고 살인자는 그녀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반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애쉬튼 부인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거의 도망칠 뻔했지만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그녀의 스타킹은 벗겨져서 목을 졸랐고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천 조각이 목에 박혔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스타킹의 나머지 부분은 그녀의 머리 옆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팡이와 신발도 발치에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빨간 코트와 다른 옷들은 성적 전시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흐트러져 있었지만 역시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최초의 응급 대원들은 살인자를 지나치고 있었으며 그 살인자는 RSL에서 훔친 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렌 소리가 또 다른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발견한 친절한 주민들은 범죄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레이디 애쉬튼이 낙상을 당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그녀의 코트와 일치하는 빨간 핸드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도 지문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듀플로 박사와 그의 팀은 아직 살인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둔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레이디 애쉬튼의 빨간 핸드백은 애쉬튼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을 기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지만 공원에서의 수색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지역을 일반적으로 수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4제곱킬로미터와 2천 가구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문전수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백 개의 단서를 가져왔으며 한 젊은이가 걱정스러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 절민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었고 그의 몽타주가 배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스만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자신의 완벽한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젊은 마약 중독자를 지목했습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경험 많은 법의학 심리학자였던 로드 밀턴 박사가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마약 중독자 이론에 반대하며 가해자가 아마도 고용되어 있으며 지역민이거나 적어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폭력의 수준과 명백한 성적 요소로 인해 그는 통계적으로 가해자가 비교적 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당시의 주요 여성들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한 가해자가 군대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을 청소하는 것 외에도 반사적인 청결함이 군사훈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프로파일을 자신들의 추론과 결합하여 두 가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스만의 해군 기지인 HMAS 펭귄의 기록을 조사하고 육군과 해군의 용의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범인이 학생일 가능성을 이론화하여 범행 동기와 관련된 성적 요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하고 심지어 몇 명을 감시하였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살인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즉시 확신했고 경찰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마이크 해건 경감은 다큐멘터리 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살인 사건을 연관시키기로 한 결정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기이한 성격과 그 범행이 모스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중의 분노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대중의 관심에 있어서 애쉬튼 부인의 높은 신분이 본질적인 요소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미체릴 여사와 애쉬튼 부인 모두에 대해 똑같이 분노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해건 경감은 범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범죄 현장을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스만 시장인 베리 오키프 판사는 대중의 두려움에 대응하여 공원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공원에서 노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두려움을 달래고 집으로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스만의 고귀한 여인들은 경계했지만 경보를 울리지 않았으며 대개는 이러한 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 안전에 대한 공공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로 문을 잠그고 낯선 사람과 말하지 않는 등의 기초적인 정보였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스만의 주민들은 연쇄 살인범이 자신들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4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86세의 과부 도리스 콕스는 더 게리슨이라는 은퇴 단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게리슨은 은퇴자들이 다양한 수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주택 단지로 독립생활용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게리슨은 주로 그 엄청난 비용과 주민들 간의 폭력적인 분쟁으로 유명했습니다. 나는 콕스 부인이 이러한 소란스러운 행동에 연루되었다고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곧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화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콕스 부인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으며 그녀의 길은 벽이 있는 좁은 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더 게리슨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요새처럼 보이며 콕스 부인은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에 뒤에서 공격을 받아 그녀의 머리가 벽돌벽에 반복적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콕스 부인은 생존했습니다. 경찰은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직원들은 콕스 부인이 낙상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세척하고 청소한 후였습니다. 오툴 경사는 그의 좌절감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경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콕스 부인의 예후는 좋았으며 그녀가 준비가 되면 그의 최선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수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콕스 부인은 만성 치매를 앓고 있었고 공격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이 일어났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툴 경사가 그녀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그녀의 심하게 맞은 모습을 보여주며 누군가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을 때 콕스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다시 시드니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중 하나에 위치해 있었으며 목격자들에게 공개적인 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단서가 접수되었으며 여러 목격자들이 살인 시도 당시 더 게리슨을 지나가던 스케이트보드 소년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건 경감의 팀은 몽타주를 작성했으며 몇 주 동안 그 불쌍한 소년은 아마 부모의 지하실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용의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범죄가 학교가 끝난 후 바로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경찰은 학생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교사들도 조사했을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학 수사는 살인 도구의 정확한 본질을 판단할 수 없었고 이는 그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은 고프로파일 범죄를 처리해온 훌륭한 과학 수사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무기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했고 트럭이나 스케이트보드에 판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자마자 이는 청소년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듀플로 박사팀은 스케이트보드를 잠재적 무기로 배제할 수 있었지만 스케이트보더는 여전히 관심 대상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스케이트보딩은 당시 범죄와 종종 연관되던 하위 문화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집착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살인자는 계속해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도로시 빈케는 모스만에서 약 6km 떨어진 부유한 교외 지역인 레인코브에 거주하는 78세의 주민이었으며 11월 2일 목요일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조용한 태도로 회색 머리를 한 체격이 좋은 60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빈케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보였으며 언론의 거의 히스테리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차 한 잔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조금 뒤 85세의 마가렛 파우드는 자신의 집 근처 좁은 골목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돌아서 그녀의 두개골을 뒤에서 가격했고 그녀의 속옷을 벗겨 가방을 빼앗고 신발을 몸 옆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한 여학생이 그 시신을 발견하고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우드 부인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도와주었으며 파우드 부인이 심하게 넘어졌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파우드 부인은 사망한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주민들은 범죄 현장을 청소했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 호주 대중은 법의학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누군가가 부상을 입은 후 청소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언론은 이 살인 사건들을 오직 모스만과만 연관시켰고 레인코브는 6km 떨어져 있었으며 시드니의 다른 지역이었고 이 유형의 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신속하게 이 살인을 다른 3건의 살인과 연결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을 수색하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하며 잘뜻을 가진 주민들이 현장을 청소한 후에 남은 몇 안 되는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경찰의 일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언론은 대중에게 살인 모방범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 대중은 연쇄 살인범에 대한 고정관념과 대중의 믿음에 대해 거의 인식이 없었고 언론은 전문가적이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되고자 하는 노력에서 모방범의 개념을 갑자기 도입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목격자 그룹을 크게 오염시켰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여러 번 인터뷰했지만 목격자들은 3건의 살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아이디어에 저항하며 논쟁을 일으키고 인터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레인코브에 사건실을 설립하고 밤낮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좋은 경찰 업무는 많은 양의 서류 작업을 수반하며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인사건 발생 후 중요한 첫 24시간 동안 가능한 한 동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건 경감의 팀은 지쳐 있었고 그는 그들을 교대시키기 위해 부사령관과 사건실을 유지할 인력을 마련했습니다. 마이크 해건은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고 오툴 경사는 한 캔의 맥주를 열려고 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번에는 벨로즈의 웨슬리 가든이라는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광대한 정원과 잘 관리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큰 시설로 치매 전문 단위와 주택 지원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1세의 올리브 클리블랜드는 정원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와서 그녀를 때리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클리블랜드 여사의 시신은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들은 사건을 보고하기 전에 현장을 세척하고 청소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청결한 범죄 현장과 목격자가 전혀 없었고 실행 가능한 법의학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약 350명의 형사가 사건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단서를 따라가고 용의자를 감시하며 교회, 쇼핑몰, 요양원을 감시하는 등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3건의 살인사건과 1건의 살인미수, 그리고 살인의 폭력성과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하자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사건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력들은 다양한 부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심지어 개들이라고 불리던 전문 첩보 요원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언론 보도는 완전히 광란 상태였고 이는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북부 해안의 부유한 지역들뿐만 아니라 시드니 전역에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중과 정치적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머리얼 팔코너는 모스만의 조용하고 울창한 거리에 홀로 살고 있는 93세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팔코너 여사는 부분적으로 청각 장애가 있고 시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으며 밀스 온 휠츠와 가까운 이웃의 약간의 도움을 받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금요일 오후 팔코너 여사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우나라고 불리는 호텔 부에나 비스타를 지나가고 있었고 발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현지인들은 그 발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우나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으며 그 남자는 집까지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그는 그녀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그녀를 바닥에 던진 후 스타킹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팔코너 여사는 의식을 되찾고 싸우고 소리쳤지만 그는 다시 그녀를 무력화시키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현관문을 잠근 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팔코너 여사의 이웃들은 그녀의 밀스 온 휠츠 점심이 여전히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록 간호사이자 팔코너 여사의 좋은 친구인 매기 휴즈는 여분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을 때 두개골이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몸을 발견했으며 복도 바닥에 놓인 아이스크림 통과 빈 지갑을 봤습니다. 팔코너 여사의 신발은 그녀 옆에 정리되어 있었으며 매기 간호사는 냄새로 그녀의 친구가 최근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매기 휴즈는 호주 대중과 달리 범죄 현장을 인식할 수 있었고 언론의 전방위적인 보도로 인해 이 사건이 할머니 살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연쇄 살인 사건에서 처음으로 결점 없는 범죄 현장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열광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매기 간호사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눈을 가진 훌륭한 목격자였으며 이는 조사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혈액 샘플과 분포 패턴의 형태로 대량의 법의학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범죄의 정확한 순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또한 카펫에 묻은 피 얼룩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카펫의 일부는 분석을 위해 잘려나갔지만 언론이 집 앞에 모여 있었고 마이크 해건 경감은 살인범이 신발을 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건과 그의 팀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팔코너 여사의 집 옆에 붐비는 건설 현장이 있었고 법의학 수사관들은 현장의 진흙에서 신발 자국을 채취하는 작업을 오에스텐테이슈슬리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언론에게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석고 주형을 채취하는 모습을 뉴스에 방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훌륭한 정보 교란은 살인범을 속여 자신들의 신발 자국이 아닌 다른 자국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경찰은 모스만 지역을 다시 수색했고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용의자 목록이 74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739명은 개별적으로 제외되었고
마지막 용의자는 22세의 실업자였으며 정신질환 전력이 있고 어머니와의 문제로 경찰이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범죄자 프로파일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추적하여 24시간 내내 그를 감시하며 힘들고 지치는 작업을 통해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한편 특수부대의 형사경사인 폴 턱스포드는 기초로 돌아가 목격자들의 모든 진술을 철저히 검토하여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그는 매기 휴즈에게 다시 접근해 인터뷰했을 때 그녀가 은색 옷을 입은 중년의 뚱뚱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초기 컴퓨터 시대의 사람들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컴퓨터 전문가라고 불렀으며 턱스포드 경사는 회색, 머리, 노인, 남자라는 단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스쇼어에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과 관련된 12건 이상의 탐색을 계속했으며 경찰은 마가렛 토드 헌터를 찾아 퀸즐랜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매우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게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신뢰도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 글로버는 1932년 북잉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노동계급 가정 출신으로 글로버는 나중에 그가 자란 가난을 원망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원망한 것은 그의 어머니 프리다였습니다. 프리다와 그의 아버지가 이혼했을 때 글로버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이 이상화했던 아버지의 이혼을 초래한 원인으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이 증오심은 그의 어머니가 3번의 결혼을 포함한 여러 관계를 가지면서 더 커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를 스스로와 자신의 부재 중인 아버지를 무시하는 문란한 여성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다나 글로버 가정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시의 규범과 기대에 따라 완전한 가정을 재구성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인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이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버는 어머니를 방탕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재산에 대한 일련의 경범죄를 저지르며 전형적인 반항적인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국가봉사를 하던 중 다시 한번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제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일부 소식통은 그의 범죄 기록이 드러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의 소년원 기록은 봉인되었을 테니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기록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버는 1956년에 호주로 이민을 가서 멜버른에 정착했으며 그곳에서 당시 시행 중이던 영어권 국가 출신 백인들에게 유리한 이민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저임금 직업을 전전하며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을 상대로 한 절도와 음란한 폭행 혐의로 몇 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점의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존 웨인 글로버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에 글로버는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는 게이 롤스라는 친절한 젊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으며 그녀와 함께 시드니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스만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살다가 게이의 부모님인 애쉬와 잭이 소유한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호주에서는 계층 차이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며 애쉬는 딸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보다 낮은 사람과 결혼한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버와 장모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인 잭에게는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의 친부모와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글로버는 포런트웬티라는 파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포런트웬티 파이는 당시에도 지금도 호주에서 상징적인 브랜드였으며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버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장모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2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 정보 제공자들은 애쉬가 글로버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존의 아내 게이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는 긴장된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글로버의 생활 방식이 부러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하여 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해 파이 주문을 받고 오후 중반에 일을 마치고 술집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며 슬롯 머신을 즐겼습니다. 많은 다른 호주인들처럼 글로버도 슬롯 머신 중독에 빠져들었고 오후에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술집 단골들과 친구가 되거나 때때로 술을 사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글로버의 어머니 프리다가 1976년에 호주로 이주했으며 그의 삶에 관여하는 여성의 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버는 여전히 두 여성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 두 여성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1989년에 프리다는 유방암으로 사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버 자신도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매우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으며 글로버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악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암 치료는 그를 무력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 싱클레어라는 60살 여성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혼란이 일부 존재하며 다양한 출처에서는 로맨스가 있었거나 단순히 플라토닉한 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글로버는 결혼 외의 위로와 위안을 찾고 있었으며 당시 그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이는 2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떠났으며 그녀가 돌아온 후에도 결혼 생활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글로버의 삶과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경찰 수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사는 1년 남짓 진행되었으며 수천 개의 단서와 약 1000명의 용의자가 제거되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 정부는 살인자를 잡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점점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20만 달러에서 시작해 1990년에는 25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호주에서 이는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오늘날의 구매력으로는 거의 100만 달러에 해당할 것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자주 20시간 근무를 했으며 개들은 요양원과 병원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회색 머리 남자 이론이 요구하는 재평가와 재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언론과 대중이 이 사건을 할머니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대신 노스쇼어 살인자라는 덜 자극적이지만 덜 공격적인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조사 중 하나는 레인코브의 요양원에서 노인 캐롤라인 치솜에 대한 음란 행위 보고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따라갔고 한 치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누군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서 매우 흥분한 노인 여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흥분한이라는 단어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며 불안해하거나 동요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회색 머리 남성과 맞닥뜨렸고 그는 이후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보고서를 다수 발견했으며 노인 여성들에게 발생한 절도와 멀리서 보면 여성을 닮은 긴 코트와 모자를 쓴 불행한 노인에 대한 보고서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턱스포드 경사가 그 남자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1월 10일 그리니치 개인 병원에서 한 노인이 간호사를 불러 의사가 방에 들어와 그녀에게 천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드레스를 올리고 그녀의 성기를 만졌다고 불평했습니다. 간호사는 즉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에는 병원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떠나가는 남자를 대면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고 그래서 간호사는 경찰에 음란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파멜라 영기라는 젊은 형사가 동료와 함께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영 형사는 탐정으로서 필요한 모든 일을 했고 방문자 목록과 피해자의 설명을 사용하여 존 웨인 글로버라는 파이 판매원이라는 유력한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업이 끝났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다 되었고 그녀는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글로버를 찾았을 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 만날 것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이 왔고 지나갔으며 오후 6시가 넘어서 영 형사는 글로버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존의 아내인 게이가 전화를 받았고 젊은 형사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존 글로버가 그들의 터무니없는 혐의로 인해 극도로 몰리게 되었고 수면제 여러 알과 위스키 한 병을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알렸습니다. 글로버는 로열 노스쇼어 병원에 입원했으며
경찰이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의사에게서 포렌트웬티 브랜드의 거대한 편지지에 쓴 자살 유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글로버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파멜라 영은 그를 설득하여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용의자로부터 제외되도록 돕기 위해 사진을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경찰은 그리니치 병원으로 가서 간호사 테일러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가 대면했던 남자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서류 작업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폴라로이드 사진과 자살 유서는 파일에 보관되었고 파멜라 영은 2주간의 교육과정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시 수사를 재개하고 자살 유서를 더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읽을 수 없는 단편적인 문구들의 모음으로 모든 것을 팔고 떠나라, 게이, 이해하려 하지 마라, 애쉬가 이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더 이상 없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서는 또한 글로버가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무력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 형사는 자신이 가진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노스쇼어 살인사건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영 형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꽤 긴장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크고 더 유명한 형사들로 구성된 수사팀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젊은 형사였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이 유서를 보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의 자원의 요양원과 병원에 보내져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여주고 폭력이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사건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서를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 그의 가족에게 자산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지시, 그리고 그의 범죄에 대한 막연한 언급으로 해석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개들을 보내고 그들의 이전 감시 목표를 포기하고 글로버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그의 생활 패턴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글로버는 이를 재빨리 눈치채고 반감시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채 비밀리에 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경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폭행, 프로파일, 심지어 유서까지도 상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용의자보다도 완전히 확신했지만 그들은 주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법적 명성과 성격 평가를 고려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그를 체포했을 때 그가 단순히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로는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이크 해건과 수사팀의 형사들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그의 생활 패턴을 입증해 결론적으로 그를 범죄와 연관시키거나 어떻게든 자백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6주 동안 그를 감시했지만 그의 반감시 기법 외에는 의심스러운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존 웨인 글로버는 그의 아내를 설득하여 그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다고 믿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남편을 돕기 위해 형사 변호사 돈 웨이클링을 고용했습니다. 웨이클링은 글로버가 무죄라고 믿으며 이 일을 수락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수사에서 느슨한 끝을 정리하며 글로버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계속했습니다. 수사 끝 무렵 그들은 시드니 하버 브릿지 북쪽 끝에 있는 교외 지역 밀슨스 포인트의 제임스 밀슨 은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모스만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김 맥케이 형사는 밀슨 요양원을 방문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여주고 일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광범위한 요양원과 병원 순회 중에 이미 여러 건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대는 높았지만 일은 지루했습니다. 접수원이 사진을 보고 그 남자가 포런25에서 일하는 존 웨인 글로버를 찾는 것인지 묻자 맥케이 형사는 중요한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접수원에게 그를 어떻게 아는지 물었습니다. 접수원은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맥케이 형사는 깜짝 놀랐으며 애타게 게이 글로버에게 그녀의 방문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포인트를 제기합니다. 수사팀이 이미 인간관계망 지도를 완성하여 관련된 연관 인물들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것이 모든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범죄 사건에서라면 큰 문제이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80년대의 호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사는 예외적인 것이었고 심지어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범죄는 뉴사우스 웨일스 경찰에게 중요한 학습의 순간이 되었으며 수사팀의 형사들은 이 도전에 훌륭히 대응했지만 여기저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용의자의 아내와 현장 조사 중에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게이 글로버는 남편에게 탐정 맥케이의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악명 높은 할머니 살인자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글로버의 가정 생활은 거의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술에 취해 있었고 슬롯 머신에서 돈을 날리며 약간의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1990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기준으로는 글로버의 알려진 기이한 행동이 그를 지역사회의 기둥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로버 자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며 아내로부터 경찰이 그를 추적하고 있으며 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존 글로버는 이 시점에서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적 동기에 의해 강박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자살을 시도했으며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강박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경찰이 그의 뒤를 쫓고 있으며 그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최악의 의심을 확인한 며칠 후 글로버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법적 약속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하루 결근했습니다. 그는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게더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한 주류 판매점으로 차를 몰고 가서 바트 69라는 위스키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뷰티 포인트라는 모스만에 거의 속하는 교외 지역의 한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차를 주차한 후 나와서 넥타이를 풀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정돈을 마친 후 경찰은 그가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집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글로버는 따뜻하게 맞이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들은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시간이 지났고 본부에 있던 오툴 경사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추적 디렉터리를 통해 그 집이 60세 여성 조안 싱클레어의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글로버는 그녀와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방문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사팀의 형사들 사이에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툴은 팀을 이끌고 감시 초소 근처에 앉아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살인범이 사냥하는 서너 시간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한 쌍의 아이들이 조안 싱클레어의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시팀은 또한 집 안에 있거나 집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마리의 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짖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요 용의자가 60세 여인과 함께 거의 8시간 동안 집 안에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경찰은 즉각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감시팀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오툴 경사는 근처에 있는 유니폼을 입은 순찰대를 호출해 가짜 소음 민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집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는 매우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들은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형사 오툴 경사와 그의 수사팀 동료 3명이 문을 강제로 열고 방 하나씩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방에서 조안 싱클레어의 시신이 피 묻은 망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욕실에서 존 웨인 글로버는 욕조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입과 코는 물 위에 겨우 떠 있었고 피와 구토가 욕조의 물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또 다른 자살 시도의 흔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트 69 위스키 빈병, 수면제 몇 알, 그리고 왼쪽 손목을 긋기 위해 사용한 깨진 위스키 잔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마이크 해건에게도 그들이 발견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글로버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글로버가 마신 막대한 양의 위스키가 그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너무 많이 마셔서 수면제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손목을 그은 상처도 너무 엉성하게 처리되어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는 글로버를 노스쇼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으며 그동안 수사팀은 새로운 범죄 현장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여러 명의 상사들에게 어떻게 살인 용의자가 한 여성을 죽이게 놔두었는지 설명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리고 당시의 여론도 그렇고 수사팀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집에 들어가 그를 체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한 달 반 동안 글로벌을 감시해 왔지만 새로운 목표를 노리거나 폭력을 고려하는 것 같은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범인이라고 해도 그가 아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살인자라는 것을 시사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주요 목표는 불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그를 체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글로버가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며 그들은 재판은커녕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언론과 당시의 논평가들에게 이것은 충분한 반론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조안 싱클레어의 죽음은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대중은 이 마지막 살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와 주 정부는 경찰에게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 의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읽어보면 그들을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오툴 경사와 해건 경감은 반복적으로 조안 싱클레어의 죽음이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며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그들 자신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버는 신속하게 안정되었고 수사팀의 한 팀이 병실을 방문하여 그를 체포했습니다. 글로버의 첫 마디는 이 일이 내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궁금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은 그가 자신의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순간 글로버는 기본적으로 조안 싱클레어의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오툴과 또 다른 형사는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싱클레어의 살인에 집중했고 그 후에는 다른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의 장모인 애쉬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냉담했고 경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추적하여 파이 판매원으로서의 직업이 그를 노스쇼어 전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이용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정원용 장갑, 망치, 타월을 트렁크에 보관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벨트에 숨기고 선택한 여성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는 레이디 애쉬튼을 포함한 그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그를 거의 제압할 뻔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했다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행복한 결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적 동기는 없었으며 시신의 모욕적인 자세는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속임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법의학 심리학자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 요한 듀플루 박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였던 범죄 도구의 본질이 단순한 망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후회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타월로 망치를 감싸는 것은 망치가 뼈에 남기는 독특한 자국을 숨겼고 이는 사건 현장을 청소한 친절하고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 거의 모든 범죄 현장이 청소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버는 현지 술집, 특히 모스만의 RSL과 부에나비스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훔친 돈을 슬롯 머신에서 쓰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곳에서 알게 된 노인 여성들에게 음료를 사주는 일을 즐겼으며 그의 병든 마음은 그 사실을 우스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번 살인을 저지른 후
망치를 염산으로 씻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범죄를 마치 차 한 잔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은 그의 범죄 설명을 듣고 그가 차 한 잔을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경찰의 수사 노트에 기록되었으며 글로버는 자발적으로 각 페이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이르러서 글로버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감소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글로버는 범죄와 관련하여 다소 서투르게 이중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려 했으며 나쁜 존이라는 인격이 때때로 자신의 행동을 지배했고 그 후 좋은 존이 돌아와 나머지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왕립 검사관 웬디 로빈스는 당시 대중 사이에서 여성 노인을 망치로 때려 죽이는 사람은 당연히 미쳤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저지를 만큼 충분히 악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법적 기준에 부합할 만큼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대중이 그가 당연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버는 또한 심리학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전문가 증언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와 장모와의 관계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전문가 증언은 글로버가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 깊은 욕망을 품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는 장모 애씨가 그 욕망의 대체물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씨가 죽은 후 글로버는 그 분노를 그녀를 닮은 무작위 여성들에게 돌리게 되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경찰의 법의학 심리학자 로드 밀턴 박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글로버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범죄의 준비 단계와 현장 청소 단계의 세밀함을 지적했습니다. 밀턴 박사는 글로버에게 좋은 존이 언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피를 청소하기 전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나쁜 존이 그날 일을 위해 살인 도구를 차에 싣기 전에 사라졌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밀턴 박사는 명백한 계획성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이는 호주 법률에서 미친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으며 배심원단은 단 2시간 만에 글로버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 제임스 우즈는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 왕립조사위원회를 주도한 인물로 글로버에게 자연 수명 동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매우 드문 판결이었습니다. 판사 우즈는 장문의 상세한 의견에서 이러한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활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으며 공공에 대한 위험을 영원히 대표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글로버는 여러 번 형량에 대해 항소를 시도했지만 결국 2005년에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글로버가 그의 첫 번째 희생자인 미첼 힐 여사를 살해하기 전에 저지른 성폭행과 무작위 강도 사건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연쇄 살인범들과 일치하는 점진적인 범죄 확산 패턴이 있다는 점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 살인이 그가 58살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대다수 전문가와 많은 수사관들은 그가 훨씬 이전에 살인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이 그들 커리어의 말미에 시작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사용된 폭력의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첼 힐 여사 이전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무엇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했을까요? 대체로 누군가가 성폭행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데서 시작하여 무작위로 머리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불쾌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프리다가 호주에 도착한 후 그녀는 중앙 해안의 한 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이 지역은 시드니 북쪽의 해변 지역으로 은퇴자, 시드니의 디스토피아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도망친 통근자들 그리고 평생 그곳에 살았던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멋진 지역을 방문하여 그의 이복 여동생과 어머니를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어머니가 머물던 시설의 주민들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5년 전 그의 모스만 살인 시리즈 이전에 73세와 80세의 두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망치로 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가 그 지역을 방문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한 그가 멜버른의 이민자로 살던 젊은 시절 매우 유사한 4건의 살인이 있었으며 이 중 다수는 글로버의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팀은 믿고 있습니다. 시신 처리 방식과 범행 수법은 거의 동일하며 6건의 알려진 살인사건 모두가 서로 비슷합니다. 경찰과 범죄학 전문가들은 높은 신뢰도로 이 모든 사건들이 글로버의 범행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버가 종신형을 살고 있는 동안 수사관들은 다른 범죄들과 연결성을 수립하기 시작했지만 글로버 자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입장은 경찰이 그에게 충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는 다른 범죄를 자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글로버는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는 사형이 없으며 가석방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연민에 의해 석방되어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의 이런 고양이와 쥐의 게임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가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오툴 경사는 글로버에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유일한 방문자가 되었으며 그는 글로버를 꽤 잘 알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글로버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 자신과의 심리적 게임이었다고 믿고 있으며 경찰이 그를 방문할 때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글로버가 어떤 유형의 천재적인 악당이 아니었고 그의 심리 게임은 해니발 렉터와 같은 섬뜩한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발레를 시도하는 코끼리나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어린아이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아무 의미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심리 게임에서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글로버는 경찰을 영원히 속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버는 데니스 오툴이 그를 방문할 때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중요성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 방문들이 글로버가 계속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툴 경사가 글로버에게 그의 방문이 곧 끝날 것이라고 자신이 경찰에서 은퇴할 예정이라고 알렸을 때 글로버는 그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툴 경사는 처음에 이를 거절했지만 글로버는 그 그림이 메들로우 베스라는 곳에 공원을 그린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림을 주려 했습니다. 메들로우 베스는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블루 마운틴의 교외 지역입니다. 글로버는 그림 속 나무 한 그루 사이에 있는 숫자 와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글로버가 자신의 총살인 횟수를 고백하려 했는지, 해결되지 않은 9건의 살인을 암시하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또 다른 심리 게임을 하려 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문 이후 2005년 9월 10일 존 웨인 글로버는 자신의 감방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끊어진 것이 그가 삶을 포기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여러 사람들 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거나 그들의 범죄가 끔찍한 삶과 관련이 있어서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존 웨인 글로버는 악의 자율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학대받았다는 모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의 뛰어난 업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계속해서 상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정의가 실현된 방식이며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또 다른 범죄 이야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